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추징을 하면은 포상금을 준다. 즉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은 국세청이 일단 유죄로 본다는 거죠. 앞으로는 세무조사에서 이 세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최근 2년간 이 세수 펑크가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23년에 56조, 24년에 30조, 2년 가까이, 90조 가까이 세수가 펑크가 나게 된 거죠. 심지어 또 올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인들의 이제 그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법인들의 이제 이익이 줄게 되면 또 이제 법인세가 또 줄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또한 좀 세수 펑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태니까 아무래도 일정 이상의 세수를 확보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또 세무조사는 또 확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무조사가 조금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경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자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이 경기가 어려운데 그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사업자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상속세 세무조사는 우리가 경제 경기라는 그런 영향과는 사실 무관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로 이 조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추징을 하면은 포상금을 준다. 즉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잘 추징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10%를 이제 포상금으로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세무 공무원 분들이 세금을 많이 추징을 해도 사실 이제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것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무조사를 실제로 받게 되는 경우 이 세무 대리인으로서 세무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이 과세가 됐다면은 좀 사실관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이제 문제를 삼지 않고 좀 넘어가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협상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이제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도 굳이 그 본인들이 어떤 금전적인 그 이득도 없는데 무리하게 이 세금을 추징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세무 공무원들에게 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이 세무조사에서 이 세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참 세법이 무서운 게 우리가 보통은 형사처벌 같은 관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에 있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은 국세청이 일단 유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볼 테니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입증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더라도 납세자가 명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녀의 신용카드를 이제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죠.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신용카드를 부모님에게 건네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좀 사용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이 그 자녀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대신 계좌이체로 이렇게 정산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당연히 증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것을 정산을 받는 것 뿐인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계좌이체 내역을 이제 국세청이 발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 계좌이체 내역이 뭐냐 이것을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라고 했을 때
납세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좌이체를 받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꼭 이체 메모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도 어떤 사유로 계좌이체를 했는지 기억을 하기가 쉽고, 두 번째로 이런 계좌이체를 하게 됐을 때 부모님과의 어떤 문자 내역이라든지 카톡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들도 미리 좀 잘 보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라는 거지, 이런 이제 자료들을 미리 좀 보관을 잘 해주셔야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쉽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수준의 용돈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도 굳이 과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금액을 과세를 해봤자 어차피 세금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용돈이라는 그 금액의 기준이 또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또 누군가는 용돈을 수천만 원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액이 우리가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금액 내에서의 용돈이라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겠지만은, 그 금액을 벗어나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용돈으로 지급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이 개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하려면 이 세무조사라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계좌이체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수억 원을 계좌이체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국세청이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국세청이 이제 세무조사 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이체를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만 가족 간 계좌이체를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시기가 이 상속세 세무조사거든요.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내 계좌이체 내역을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사하는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가령 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9년 전에 5억을 계좌이체를 받고 이거 국세청이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증여세 납부를 이제 하기가 아까워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9년 뒤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밝혀지면은 그때는 당연히 이 5억에 대한 증여세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겠죠. 이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대략 9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해요. 이 무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20%입니다. 그러니까 본세 9천만 원의 20%인 한 1,800만 원 정도가 무신고 가산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9년 전에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서야 세금을 늦게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이자율이 무려 8%입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늦게 낸 세금을 지금 납부를 한다면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9년에 8%를 계산하면 거의 이제 7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산세만 거의 이제 본세에 가깝게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무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해서 냈어야 될 세금의 2배가량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또 이제 재산이 한 10억 이상 되신다면은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미리 사전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실 때 이 계좌이체를 이제 받으실 때 증여 신고를 좀 착실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절세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차증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교차증여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가령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2억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2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율이 이제 최대 2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2억을 증여받을 때
부모님한테 2억을 다 징여받으면 3천만 원이 나오지만은 2억을 징여받을 때 1억은 부모님한테 받고 1억은 다른 친척한테 받았다면은 이때는 이제 징여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징여세율이 각각 이제 10%씩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징여세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징여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징여를 받으면은 이 징여세율이 낮아져서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이 점을 이제 활용을 해서 교차로 징여를 받는 것을 교차징여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내가 이제 2억을 징여를 받아야 되고 내 친구도 부모님한테 2억을 징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각자 부모님한테 2억을 징여받는 것보다 내가 이제 내 부모님한테 1억 징여를 받고 친구 부모님한테 1억을 징여받는 거죠. 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모님한테 1억 징여받고 내 부모님한테 이렇게 1억을 징여받는 겁니다. 각자 이제 친구 부모님한테 이렇게 1억씩 크로스로 교차로 징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차 징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징여세를 과세할 때 경제적인 실질을 고려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차적으로 징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징여해 준 것과 동일한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차 징여를 하는 것은 사실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그 차용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세청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가급적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용증을 활용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2억 1,700만 원까지 차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굳이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징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가령 내가 5억을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나중에 5억을 다 갚더라도 국세청에서 징여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은 이자를 지급했을 텐데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거 아니냐, 즉 은행 이자만큼 이득을 본 것이므로 부모님한테 무이자로 빌려서 이자를 아낀 만큼을 징여로 본다는 거죠. 세법에서는 이 이자율의 기준을 이제 4.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부모님의 돈을 다 갚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이자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징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징여세를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에 이제 4.6% 세법상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징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요. 또 이제 그렇다고 이 차용증 문서 하나만으로 이 부모님에게 징여받은 게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자 지급 대신에 무언가 이제 다른 차용이라는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 대신에 매월 원금을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이미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징여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억 1,700만 원을 차용을 한다면은 무이자로 하되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시고 차용 기간은 10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차용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하면은 내가 10년 뒤에 받을 징여공제를 미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50만 원씩 부모님에게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면 10년이면 6천만 원을 분할해서 상환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2억 1,700만 원 중에 6천만 원을 빼고 남은 이제 금액 한 1억 6천만 원을 10년 뒤에 일시로 상환을 해야겠죠. 그런데 10년 뒤에 일시 상환할 때 이때는 이제 또 내가 지금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징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10년 뒤에는 이 징여공제가 한 1억 정도로 인상은 되겠죠. 그래서 남은 원금 1억 6천만 원 중에 이 징여공제 1억을 제외하고 6천만 원만 상환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시면은 내가 미래 10년 뒤에 받을 징여공제를 지금 미리 땡겨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징여재산에 대해서 바로 다 징여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이제 그 징여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징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는 일단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성인인 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것은 이제 24년부터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또 이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하기 전에도 이 1억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2년 전부터 혼인신고일 2년 후까지 이 4년의 기간 동안 징여를 받는다면 추가로 이제 1억을 징여 공제 받을 수 있고, 또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징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출산 징여 공제는 출산이든 혼인이든 딱 한 번만 징여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 우리가 기본적인 5천만 원 징여 공제는 10년마다 이렇게 징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최대한 어릴 때부터 징여공제를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좀 잘못 이제 징여공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여공제가 이제 10년마다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녀가 10살 때 징여공제 받고, 11살 때 또 이제 징여를 하면 또 이때는 10년 단위니까 10살 때 징여할 때 2천 공제, 또 11살 때 징여하면 또 2천 공제, 이렇게 징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징여 공제라는 것은 이 나이대에 맞춰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징여를 받는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징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가 가령 이제 1살일 때 2천만 원 징여를 공제를 해줬다면은, 징여 공제를 받아 징여를 해줬다면은 1살부터 또 10년 뒤에 11살 때 추가로 징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징여 신고를 늦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뭐 8살 때 이제 징여 공제를 이제 받았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10년 뒤인 18살 때 또 징여 공제를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징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 2천만 원을 이제 징여해서 징여 공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현금을 징여를 하고 이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한테 현금을 징여하고 그 돈으로 미성년자가 이제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징여세를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녀 이제 명의로 이제 주식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분은 징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녀한테 이제 당연히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한테 이제 현금을 주고 나서 징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주식이 증가한 분에 대해서도 징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명의 신탁해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녀한테 현금을 징여를 해서 자녀가 실질적으로 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그 계좌를 사용한 것 뿐이다. 그러니 이제 나중에 자녀가 이제 실제로 이 주식을 팔고 나서 주식 가치가 이제 급등한 가격 전체에 대해서 그때 이제 징여세를 과세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과세되는 것을 피하시려면은 자녀에게 현금을 징여를 하고 나서 반드시 이 징여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징여 신고를 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이 징여를 했다는 것에 의사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징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부양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잖아요. 내가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당연히 자식이나 배우자를 부양해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이제 생활력이 없으시면 당연히 또 이제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민법에서도 정해진 부양 의무입니다. 근데 이 부양 의무를 이제 했다고 국세청에서 징여세를 과세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좀 침해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도 부양가족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징여세를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부양 의무인데요. 가령 이제 부모님이 있는데 조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을 한다. 그럼 이때는 징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부양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 조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부모님이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다면 그것은 징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수년이 지나도 이 이체 내역이 남지만은
이 현금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이 출처를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금 추적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현금의 그 특성을 활용해서 어떤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자금 세탁이나 탈세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금을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현금의 입출금에 대해서 과다한 이제 현금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게 된다면은 자동으로 그 현금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검찰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게 된다면 그 정보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세청은 현금 입출금 정보를 세무조사하는 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입출금 정보를 통해서 매년 1만 건 이상, 세수로는 이제 2조 원 이상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현금 입출금 정보로 굉장히 많은 세무조사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국세청에서는 이 현금 입출금을 하는 내역을 기본적으로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데 굳이 불편하게 현금 입출금을 하게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이제 통보가 되면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현금 입출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보고 기준이 하루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를 좀 잘 굴려서 가령 이제 하루에 999만 원씩 현금을 이제 입출금하면은 그거는 국세청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999만 원씩 100일이면은 거의 10억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현금 입출금하는 것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루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그 현금 입출금 정보가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이 의심거래 보고는 이제 그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각 은행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행 지점에서 이 의심거래 보고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은행원이 그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 의심거래 보고를 소홀히 했다가 징계를 받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의심거래 보고의 그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그 법으로 명확히 뭐 정해져 있거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간 현금 입출금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의심거래 보고로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이제 현금을 입출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현금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좀 통보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은 여러 은행을 좀 활용하시는 겁니다. 가령 이제 국민은행에서 내가 900만 원의 현금을 입금을 했고, 신한은행에서 또 이제 같은 날 900만 원 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하루에 현금을 1,800만 원을 입금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 은행끼리는 이 현금 입출금 그 내역을 공유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여러 금융기관 은행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각 은행마다 900만 원씩 조금씩 현금을 이제 입출금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건의 이제 현금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